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내부 기록용으로 그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그거 사전에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두 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소비자 1000명 대상 생활용품 안정성 관련 인식조사랑 그다음에 과학기자협회 회원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분야 전문가분들 모시고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 개선을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오늘 진행 차트 잠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 소개, 그다음에 인사말 한 다음에 그리고 최재욱 위원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유명순 교수님의 주제 발표, 그다음에 그 두 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좀 발표를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패널 토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그래도 인사 한번 얼굴 뵈면서 소개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최재욱 위원장님 오셨고요. 좌장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 첫 번째 주제 발표 도움 주실 유명순 교수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약학대학의 그 김규봉 교수님 오늘 독성학 전문가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이무열 교수님도 독성학 전문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무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조동찬 부회장님 지금 아마 방송 생방송 중일 거예요. 항상 3시에 방송인데 조금 있으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좀 이따 아마 알겠습니다. 들어올 그러면 조인하시면 잠깐 소개를 다시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 대표로 해서 미래 소비자 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조윤미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소개에 이어서 오늘 그 인사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 소개와 그다음에 주제 발표 이어갈 텐데요. 이제 마이크를 최재욱 위원장님께 넘겨드리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최재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고요. 특히 다들 바쁘신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요새는 온라인 시대라서 그런지 휴가고 뭐 집에 있건 없건 또 요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하게 너무 회의가 많아서 아침이든 새벽이든 관계없이 뭐가 회의가 많아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노동관계도 더 세졌다 그럴까? 일은 여전히 다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행사가 워낙에 중요해서 그냥 오늘 저 학교에 나와서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래도 벌써 한 10년 이제 다 돼가고요. 이름은 좀 거창합니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코리아 Civil Health Protection Commission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금 의사협회가 이렇게 주도해서 일을 해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위원회 이런 부분의 그런 조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첫 마중물을 의사협회가 주도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의사협회 회원이 건강보호위원으로만 구성된 건 전혀 아니고요. 의협 회원이 일부 같이 주도하고 참여하지만 의사협회가 아닌 즉 의사들이 아니신 기자분들 또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 사회 각계 각 주제별로 계신 많은 분들과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러한 형태가 국민건강보호위원회고 국민건강보호라는 주제로 이제 현안 이슈들을 이제 이 전문가의 견해를 근간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다 되겠고요. 산하의 분과위원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검정위원회, 정신건강위원회, 노인건강위원회, 또 이 감염병 그 위원회, 또 화학물질이 환경보건위원회, 오늘 참석해 주신 김용수 교수님이 환경보건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또 가짜뉴스와 같은 가짜 정강정보 같은 위원회에 이 건강정보분과위원회가 있고, 이제 그런 분야를 이렇게 각자 다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건강보호위원회가 의대의사협회 회장님 바뀌고 나서 항상 바뀌는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 과정에 있는 전반부는 이 협회 임원진 교체와 이 관련해서 조금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된 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회 임원진 구성과 이번에 새로 이 건강보호위원회가 개편이 돼서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고, 오늘 이 세미나가 건강보호위원회의 이름으로 금년에 첫 번째 시행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기대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이제 추진 배경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태 이후 이런 생활화학 용품, 생활화학 가정용품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또 우려하는 것과 동시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도 참 어려운 처지에 속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그 라돈 침대 사건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 외에 많은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환경오염, 또 방사능 안전 하는 이런 부분들의 건강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환경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건강보호위원회에서 좀 더 적절하게 좀 관심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엔 좀 어려워서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 오늘 첫 번째 미팅 세미나 전에 과학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자협회 회원 기자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한 건강 위해성 정보를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획득하고, 또 그 부분에 중요한 레퍼런스는 어떻게 삼고 있고, 신뢰도는 얼마나 갖고 있고, 생활화학용품에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를 갖고 걱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형태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이따 간단하게 이상호 우리 선임연구원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오늘 논의가 시작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팅을 해서 4회 정도 이 전체 세미나를 구성을 했고요. 사실 비공개라고 그랬는데, 비공개가 어떤 뜻이냐면요, 뭐 이거 공개 안 하고 우리끼리 뭐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과 대중이 오픈해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이 발표 자료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전 위원분들하고 과학기자협회 회원님들 한 300 몇십 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공유해 드렸고, 오늘 공개도 말씀드렸고, 또 의사협회 회원에서 이제 공개돼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문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여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4회 정도 오늘 거 포함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은 이런 환경 및 생활용품에 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이제 살생물질이라고 하죠. CMIT, MIT에 대한 흡입 독성 논란과 시사점, 생활용품과 성분 안전성 논란, 또 이 언론 보도 준칙에 대한 이 부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자협회와 대한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이런 생활화학 가정용품 포함 화학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도 준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도 준칙 제정 및 배포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는 과학검증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논란의 사안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유해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판정하고 어떤 입장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 관련해서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관련된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의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보완하면 좋겠다는 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과학적 검토와 유해성 검토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할 역할이고 또 학회나 이런 단체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에 우리가 여기서 대신할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부담을 가지시거나 이게 내가 어떤 입장을 표현해서 뭐 회사 편을 드는 건가 아닌가, 아니면 정부 편을 드나, 아니면 뭐 국민 입장에서 무조건 뭐 어떤 거를 뭐 강조하려고 유해성을 강조하려고 그러나 그런 편향된 그런 생각은 없다. 다만 모든 입장을 고려해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시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리해서 할 것이냐, 그렇게 정리할 것이냐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께서 생활화학물질 위해성 국민인식 조사 및 시사점 이런 주제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명순 교수님 뭐 다 아실 거고요. 너무 유명하셔서 특히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분야를 만들고 지금 계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 관련된 이런 지난 2년간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에 대한 국민인식,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과 관련된 많은 이 조사를 해주셔서 보건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바람직한 건강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유명선 교수님 바쁘신 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발표를 하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분 정도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따뜻하고 또 좋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지혁 교수님 휴가 중에도 이렇게 참여하셨다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최지혁 교수님 초청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학사간담회 중이거든요. 근데 학과장인데 양해를 구하고 원장님하고 원장단의 양해를 구하고 부지런히 가서 발표를 하고 오겠다. 대학원에서 했던 조사 결과이기도 하니까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제 발표 끝나고 이제 소리로 뒷부분 패널은 잘 듣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은 일단 저번에 최지혁 교수님 전화 주셨던 취지가 참 좋았고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행 연구의 차원에서 공유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핵심만 짚어서 그 당시 조사에선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뒷부분에 아마도 이상원 선생님께서 대표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 점이나 뭐 도움이 될 점이나 다음번에 또 이후에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혹은 정책화를 하거나 혹은 어떤 추가 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에 참고하시면 좋을 점들을 좀 공유하는 이런 취지로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공유가 되었을까요? 잘 되었나요? 네, 슬라이드 쇼를 하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하면서 세미나 했을 때 제목인데 그대로 가져왔고, 사실 새삼스럽게 이번 기회에 초청해 주신 기회에 자료랑 결과를 다시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에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꽤 있어서 저한테 공부가 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역시 그러니까 이게 과거 경로 의존적인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미나 제목이자 발표 제목이었던 생활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도 내지는 위해성, 위험과 이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일반 국민에게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미 조사 배경은 최 교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때가 이제 2018년도 조사였는데요. 그 전에 가습기 살균제의 사회적 파장도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계란에서 이제 살충제 검출됐던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대에서 유해물질 파동, 아마 조윤민 선생님께서 아주
크게 관여하셨을 이런 이 국민들을 많이 놀래키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게 약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관련된 어떤 과학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됐던 게 생활 속에서 너무 편리함과 아니면 편의성 추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소위 브랜드라고 하는,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정부 규제를 거치고 허가 승인을 거친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사듯이 제품을 사듯이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담긴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 국가적인 관심사를 받게 되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또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 역량, 뭐 구체적으로는 공적 역량에 대한 요구, 또 기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막 크게 이제 확장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소통, 맨 뒤에 결론이기도 한데, 전문가의 엄연한 영역이나 또 정부의 엄연한 책무의 출처이나 동시에 이 시민사회와의 함께하는 소통이나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어떤 화학물질의 관리와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기조, 그러니까 뒤에 아마 제 뒤에 하실 발표가 사람 중심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한 게 있었고 문체부에서도 한 게 있었고 언론사가 한 것도 있더라고요. 연구원, 서울 지자체의 연구원이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계가 있구나, 또 이런 점들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구나, 뭐 등등을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법도 면접 방식이 있고 온라인 방식이 있었던 등, 또 질문의 내용이 어떤, 그러니까 공통되게 물어보는 게 있었지만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점들도 있었고, 예컨대 저희 조사에서는 주요 결과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워낙에 이제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서 공포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상훈 선생님께서 저에게 발표를 의뢰하실 때 케모포비아 파트를 다룬 조사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추가해서 저희는 한국 갤럽에 의뢰를 했고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간단하게 주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욱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귀국을 해서 학교에 자리를 잡고 보건대학원에 온 이후에 집중했던 주제가 위험의 주관적인 인식의 형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들께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이 위험도를 판단을 하고, 뭐 예를 들면 probability나 severity나 아니면 헬스에 미칠 컨시퀀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하시고 쭉 팔로우업을 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소비하거나 혹은 접근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을 거쳐서 위험의 크기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교육을 받고 또 연구를 해왔던 건데, 그걸 반영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통되게, 그러니까 이건 메르스 때도 코로나 때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 다른 말로 이건 학술적으로 내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묻는 겁니다. 유명순이라는 개인이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는 말은 내 스스로가 지금 닥친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알아봐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그 감염이 되면, 여기서의 경우는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나에게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개인에게는 지금 생활화학 제품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크기의 위험일 수 있겠구나. 이걸 예를 들면 자연재해랑 비교할 수 있고 감염병하고 비교할 수 있고 생리대하고 비교할 수 있고 계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패러티브한 위험의 크기를 엿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나 정보 제공에서 참고가 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점에서 보니 당시에 저희는 여러 가지의 이제 소위 디제스터나, 그러니까 이 재난의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고 영향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것들을 열거하고서, 당시에 저희의 질문의 초점이었던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과 생활화학 제품에서 어떤 화학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질문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연재해보다는 조금 낮지만 상당히 근사한 수준에서 이 화학 물질의 노출을 환경 속
속에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코로나의 위협을 암보다도 실제 한국인의 사망이 1순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2018년 당시에는 밑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닥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당시에 그 위협을 다루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논조로 그런 것들을 다루는가에 위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살충제, 검출, 계란부터 가습기 살균제부터 생리대 유해물질까지 워낙에 주변에서 정보를 지배하는 많은 정보량과 굉장히 경고하고 위험을 알리는 정보가 많아지다 보면 인식의 영향을 받는 거죠. 심각성에 있어서는 보시면 수치가 앞에 있는 가능성에 비해서 다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직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심각하거나 이제 높은 심각성을 가질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이나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일의 심각도는 높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보더라도 생활화학 제품 안전사고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은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로, 그러니까 결과도 심각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로 인식이 돼 있었고, 지금은 워낙 지배적인 우리의 사회 위험이 감염병의 확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마도 지금 조사하면 실제 제 조사에서도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보다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의 위험이 높은 발생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렇게 당면한 상황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는 달라진다. 위험 편익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제 태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항상 이 인지적인, 그러니까 정보를 놓고 이득과 위험을 비교하는, 그리고 그것을 발생의 가능성과 발생을 했을 때의 결과의 심각성을 물어보는 상당히 위험의 인지적인 측면과 더불어 말 그대로 느낌이 무섭고 두려운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를 물어보는 게 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느 조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같은 스트레스라도, 같은 리스크라도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또 여성이면서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거고, 반대로 남성이거나 젊은 층이거나 최종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생활화학 제품이라든지 화학물질 자체가 꼭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와 같은, 저기 예시해드린 여러 세계의 문항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에 저한테 의뢰해 주신 케모포비아를 보면, 사실상 제가 당시에 궁금했던 것은 케모포비아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일까, 현상일까, 또는 당시에 굉장히 언론이 워낙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꽤 많이 만들어냈던 시점이기 때문에 언론과 전문가 집단과 정부는 정말 중요한 파트너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서도 아마 그 누구보다도 최지욱 교수님이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것보다는 협력하고 서로 자신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기대하는 이 생활화학 제품에서도 언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산업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문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다른 말로 환경을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환경 감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언론은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서 어떤 뉴스를 내보낼 것인가, 혹은 내보내지 않는, 다른 말로 의제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의제에 있어서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같은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계란도 그렇고 생활화학 제품도 그렇고 특히 가습기 살균제 부분에서 워낙에 이제 이 걱정을 해야 되고 우려해야 된다는 기사량도 많아졌고 그 강도도 부정적 편향성이 높아지다 보니 케모포비아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혹은 매개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참고할 만한 도구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헌도 케모포비아를 뉴스미디어에서 지적하는 건 있는데 이걸 스케일을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한 사례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 접근을 취했냐면은 탐색적으로
문헌에 따라서 그 정의를 진술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알아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극도의 두려움이라는 영역, 두 번째는 굉장히 극단적인 위험 깊이와 관련된 것,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신체 반응과 같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결과를 보고도 제가 느낀 건데 당시에 그러니까 케모포비아가 저는 양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아나키와 같은 그런 이 극단적인 회피나 아주 이 잘못 그릇된 정보 기반의 비헤비어가 하나라면 또 하나는 노케미족을 일컫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하에서 그러니까 그 케미컬이 최대한 없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어떤 집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체의 응답자의 한 40.7% 정도는 극단적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당시의 상황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54.3%, 그보다 더 많은 정도가 이제 기피 행동을 최대한 기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취하는 태도와 실제 행위가 있고, 신체 증상의 정도는 낮았는데, 낮을 거는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24.8%가 나올지는 몰랐고, 저는 10% 이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N수를 보면 저희 전체 조사 1541명 중에서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38명으로 15.4%였기 때문에 이건 결코 간과될 수 있는 수준, 아주 무시할 만한,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아니라 이제 매개됐거나 만들어진 어떤 이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정도의 감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물론 이 안에서 뭐 여성이 많다, 이제 몇 가지 제 기억에 인구학적으로 볼 때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 그 과학과 의학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속 관찰이 되거나 아니면 비교의 케이스, 그러니까 비교 집단이 있는데 비교 집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케미컬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안전벨트 사용이나 흡연과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 검토가 되면 더욱더 이 자료가 의미를 가질 텐데, 일회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계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 원래의 의문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워낙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 현상인가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겠다, 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겠다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저희 질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케모포비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게 극단적으로 어떤 반과학적인 집단일까? 라는 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본 게, 이 집단이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고, 뒤에 정책 리터러시는 보여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라벨을 읽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사면 대부분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꼼꼼히 그 레이블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조금이라도 안전한 제품이 있다면 나는 추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의향도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분들이 그러니까 반과학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유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 의미의 노케미족이라고 당시에 이름 붙였던 집단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건강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듯한 그런 응답 같으면서도 실제 행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의 과학 정책의 리터러시를 올려야 되고,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그 헬스 리터러시처럼 제품에 있는 유의 정보를 살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별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보다 케모포비아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이 더 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 저는 그 당시에 결과를 봤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지금 선생님 시간을 몇 분 정도 썼나요, 진행자님? 거의 다 쓰지 않았나요?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그러니까 최재욱 교수님처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결과를 잘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실 텐데, 인식, 태도, 그리고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과학 전문가분들과 정부 당국이 결국은 그러니까 다수의 보통의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제 평상시에 그게 비록 전문가들의 입장과 좀 다를 때가 있을 거고, 전문가들의 입장과 일치되는 때가 있을 거고, 정부 당국의 당시의 정책 기조와 일치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을 텐데,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이 가버넌스의 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거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의과학적인 보건학적인 연구가 워낙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알아봄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이건 좀 학술적인 개념입니다만 아까 드린 것처럼 전문가들께서 분석하시는 그 해자드라고 하는 위험의 속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위험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비를 느리거나 느리지 않거나 위험 기피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속성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울리지라고 하는 감정 촉발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벨트는 내지는 금연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생활학 제품과 서로 같거나 다른 측면에서 감정 촉발의 저 빨간색의 공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영향 요인이 다양하다는 내용입니다. 요점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대국민 소통을 할 적에 해자드만을 이야기하면 예컨대 전에 살충제 검출 계란 때 성인이 하루에 3개씩 뭐 20 몇 년 동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요 해자드 측면에서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매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계란에서 이런 이 독극물과 비슷한 그런 살충제가 나왔다니 라고 하고 빨간색 아울리지가 엄청 커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이야기하면 여기를 그러니까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수용되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면 살충제 검출 계란 쪽이 일반적인 생활화학 제품보다도 이 감정 촉발 요인의 점수가 높고 보다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예상하실 것처럼 왜 계란에 국민들이 더 많이 리액션을 부정적으로 했냐면 이게 아이들에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식품이라는 이유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계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냈던 게다가 당시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냈던 농가에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불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고 매일 먹어도 된다고 그 당시에 이제 학회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지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이런 15개 요인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요인들이 더 감정 촉발을 크게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유익한 이 분석입니다. 코로나19에는 흥미롭게도 저 3가지가 아니라 인위성, 여기 지금 5번째에 나와 있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여행하고 우리가 올림픽을 위해서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바이러스 위험이라는 점이 전체 감정 촉발 1순위의 1순위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과 그리고 통제가 안 될 거라는 이 요인이 중요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점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에 우리 의협과 과학기자협회가 진행하실 전문가 조사나 일반인 조사에 반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점에서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코로나19 때 여러 번 조사했었는데요. 꾸준히 알아보면 예컨대 코로나19에서 국민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불안이 1순위지만 2순위가 분노인데 당시에 이 살충제 검출 계란회라고 하는 이 생활 속에서의 이 관련된 이슈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놀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있었던 거죠. 그럼 왜 분노했을까? 내용을 보니 믿었던 계란에서 이런 일을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이렇게 워드 분석을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놀라움을 느꼈던 사람들에게서 지배적인 내용은 즐겨 먹었던 것들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설마 계란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다는 이런 반응인 거고 두려운 부분은 예상하시는 대로 건강에 영향입니다. 즉 감정을 분석하고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를 간단한 하나의 개방형 단어만 열거해달라고 해도 그게 N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에 놀라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는 분노는 3대 원인이었는데 무개념, 몰상식, 그리고 이제 무책임 이런 것들이 이 분노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를 제가 지금 코로나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정보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웠다의 응답이 20% 정도로 전체를 보자면 높지 않아 보여도 이 어려움은 예상하시듯이 저소득층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에게 충분한 리터러시를 높이는 기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갑자기 사람들더러 교육 수준을 올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맞추어지고 그다음에 잘 타겟티드된 그런 정보의 마련과 제공이 필요하고 언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걸 지원하는 게 또한 저희 그 학계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또 동반의 노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보 신뢰가 굉장히 당시에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지금 정보 신뢰는 한 40%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그 살충제 검출 계란이나 생활화학 제품에 있어서는 정보 신뢰의 수준이 지금 코로나19 정보의 신뢰보다도 낮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미충족 정보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5명 중에 1명 정도는 내가 원한 만큼의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서는 과학적인 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소비자 그리고 충분히 너무 공포나 불안을 갖지 않는 국민을 원한다면 미충족 정보를 채워드려야 하고 그리고 맞춰져 있는 정보를 확보해서 전달하는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이제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 부분인데 이제 당시에 메르스 때에 비해서도 살충제 검출 계란이 이제 파란색인데 잘했다의 응답이 이 정도 28.5%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 파이로 보면 잘했다의 대답은 10명 중에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고 매우 미흡했다가 약 24%.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경우는 이거보다 기대치도 높고 워낙 우리가 오래 버텨서인지 잘 못하고 있다의 대답이 이때 당시의 수준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어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정부가 잘하냐 그 대상이 살충제 검출 계란이나 아니면 생활학 제품이나 그게 바이러스 감염이나 간에 실제로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기대가 있고 그리고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던 약속이 있고 기대와 약속 사이의 간극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충분하다 내지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이건 코로나 때나 이때나 같은데 가장 중요한 대상은 결국은 정부 당국이었습니다. 아까 최재욱 교수님께서도 그런 과학자가 제시하는 근거를 정책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설득하고 실제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액터는 정부 당국이라는 점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조희면 선생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면 중요도에 있어서 사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저는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좋은데 중요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낮은 요 간극을 줄이는 것도 그 당시에 제 조사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지만 오늘 마침 또 오셨으니까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실제의 중요도에 비해서 인지된 중요도가 낮다는 점 이게 참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코로나19 때도 언론의 중요성은 사실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국민들도 그걸 알고 계시고 인지된 이 중요성에 있어서는 더 갈 길이 먼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 넘어가고 리터러시에 있어서는 전 특히 강조했던 게 당시에 정책 리터러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평법. 그러니까 화평법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들이 인지하시고 정보를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치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중요한데요. 이거를 약간 알고 있다의 대답이 물론 62%이긴 하지만 잘 알고 있다의 대답은 충분치는 않지 않았나 좀 더 이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추가 지불 이사도 꽤 긍정적이었는데 비싸더라도 안전한 거를 구입하겠다라는 응답이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웠던 점이 저한테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의 조사나 이런 식의 연구가 좀 늘었으면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은 바이러스도 어렵게 그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란의 난각까지 다 알아야 되냐 믿고 편하게 사면 안 되냐 우리가 왜 이 잘 보이지도 않는 걸 다 이해해야 되냐 하지만 사람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나 사람 중심의 어떤 화학물질의 규제나 사람 중심의 이 생활화학 제품의 이 정보 제공과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많이 관여하시게 하고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 너무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가두어둘 문제는 아니고 엄연한 분석과 이 기반은 거기서 만들되 끊임없이 상호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 이걸 위해서 이런 식의 조사가 계속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우선적인 정보 취약층이 어딘지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미충족 정보 수요의 콘텐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 설정이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케모포비아 이슈도 이제 제 욕심컨대 저는 못했지만 후속 연구에서
정부에서 더 다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케모포비아라는 부정적 이름보다는 케모에 민감한 집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 아울리지 매니지먼트는 코로나19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저드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울리지가 매우 높으면 이게 소위 합리적인 판단에도 지장을 주고, 정말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체제가 이행을 하는 쪽으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걸 방역 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왜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집에서 머무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라는 식의 지금 현재의 반응을 상기해 보시면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또 화학제품에 적혀있는 수많은 정보를 보는 부분이 아울리지가 너무 높으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 강력한 통제 위주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규제와 적정한 수준에서의 이 R&D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아울리지를 일단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변동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신뢰가 아마 거기 있겠고, 예를 들면 리터러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마치는 것이 당시에 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명순 교수님, 아주 대단한, 그리고 정말 내용도 좋고 또 코로나19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화학물질을 넘어서 그러한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부분이 앞으로 좀 논의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시작을 인프라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론 시간 때 아마 직접 참여는 못 하시지만 의견은 좀 내용을 좀 들으실 수 있다고 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하고, 이번이 첫 번째 모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세미나 관련해서 다해서 팔로우하면서 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갑자기 이렇게 프로 참여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일 보러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금까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토론도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로는 다 듣고 있겠습니다. 네, 화면도 고맙습니다. 끄지는 않을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주제 발표 두 번째, 그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소비자 및 언론인식 조사에 대해서 시행할 이상우 우리 선임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예, 잠시만요. 예, 화면 공유 금방 드리겠습니다. 유명순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제가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다시 보자. 슬라이드 쇼를 마치고 공유를. 예, 공유는 제가 껐습니다. 예. 예. 이상원 선생님 화면 공유 네, 되세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빨리 껐어야 돼. 네, 대한의사협회와 그리고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6월과 7월 사이에 소비자 1000명 대상, 그리고 과학기자협회 소속 언론 기자님들 115명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명순 교수님 그 발표 자료 경우에는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조사 결과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인 반면에,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간략하게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논문과는 좀 뎁스가 차이가 있는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사전에 공유드린 그 자료, 좀 궁금하신 세부 설문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좀 키 인사이트 위주로 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뒷부분에 있는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 의견 주시는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결과, 그다음에 언론 과학기자협회 결과, 그리고 시사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 결과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별 연령 임의 할당해서 1000명 20세에서 59세까지 각 연령당 200명씩, 250명씩 해서 1000명의 대상으로 6월 달에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구성 응답자 특성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말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결과적으로 1000명 중 67%는 약 10명 중 7명이 생활용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76%가 성분은 잘 모르지만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생활용품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얻을 혜택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었는데요.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40%만이 동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그 중간 질문 설문 내용 중에 그 과학적 정보를 인지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질문을 좀 섞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해당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활용품 혜택에 대한 동의율이 훨씬 높게 67%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가 전달되면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그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제조 판매 회사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았고 더불어 비슷한 수준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의 부재, 그리고 언론 보도 및 언론의 불안감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한 4가지 정도가 주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제조 판매 회사의 불신은 아무래도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그 제조 회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계속 불신으로 남아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3가지 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언론 중심으로 소비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언론,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에 대한 중요도, 그다음에 신뢰도, 아까 그 유명순 교수님 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중요도 면에서 중요도 신뢰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서 과학적 정보를 좀 제공해야겠다라는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실 좀 설문 항목이 조금 많아서 이걸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주요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 인식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 생활용품 제품 군별로 저희가 나눠서 물어봤었는데요. 이 제품 군별로 좀 다르게 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왔었고요. 위험 인식 이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품의 성분은 잘 모르지만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제 그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한 76%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왠지 그냥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도에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나는 천연 성분, 합성 성분 모두 화학 성분이도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나는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합성 성분으로 만든 제품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첫 번째에 있는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답한 사람을 좀 과학적 정보를 인지하는 집단으로 봤고요. 세 번째 나는 그 합성 성분 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그 집단을 과학적 정보를 비인지하는 집단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위해성, 저 전문가분들을 많이 쓰시는 표현이 이제 위해성, 유해성, 노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앞에 좀 쉽게 드린 다음에 이 중에 뭐가 중요하겠냐, 뭐를 더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에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위해성이 가장 높게는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학적 정보를 인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살균제 성분이 아무래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좀 가장 우려가 높은 제품 성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함유 제품, 요새 이제 화장품 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함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었을 때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제품 같아서 신뢰가 간다라는 답이 좀 많았습니다. 상당히 68%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뭐 기업의 마케팅 상술을 봐서 더 혼동된다라든지 필요한 성분이 빠져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답변은 상당히 적었고, 이 또한 과학적 정보 인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답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불안감 야기 요소는 아까 말씀드려서 이거 좀 넘어가고요. 증대 요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답변이 예상했던 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부분이 그 불안감을 증대시킨 요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화학 성분이 든 생활용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이러한 점이 많다에 대한 동의도에서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40% 전체 1000명 중에 40%가 동의를 한 반면에 이제 과학적 정보를 인지하는 그룹 같은 경우 67%로 상당히 높게 비교적 그 인지 그룹과 비인지 그룹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 뭐 습득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알고 싶은 정보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전달드린 자료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기관과 그다음에 신뢰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죄송합니다. 네, 네, 중요 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중요하다, 정부가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제조 판매에서 소비자 단체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듯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과학자라든지 그다음에 의사, 언론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도에서 좀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뢰도에서 면에서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해외 쪽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나 그다음에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고 소비자 시민단체, 아까 유명순 교수님 결과에서 나왔지만 소비자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중요도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 정부가 앞에서 문제 해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 반면에 신뢰도에서는 좀 낮게 나온 좀 비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학기자협회에서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자협회 회원 중 115명의 기자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7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주요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기자님들 중에서 56%가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가습기 살균제 라던치대 생리대 사태에 의해 최근에 이슈화된 사건이 사실은 좀 부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언론에서 체감하는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지수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 발생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재원에 대해서는 국내 독성학자 등 과학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중에 이제 독성학자, 의학자, 환경전문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단체가 생긴다면 취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을 물어봤을 때 83%의 기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전문가 단체와 과학적 근거 기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생리대 사태 당시 이제 보도 기준이 잘 지켜졌는지, 사실 이제 보도 준칙이 없지만 보도 준칙을 몇 가지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 잘 지켜졌는지 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율이 40%좀 높게 나왔고요.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 경쟁, 그다음에 명확한 보도 준칙의 부재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저희가 세미나 시리즈를 통해서 도출하게 될 이런 이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 준칙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전달드린 자료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취재 고려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잠시만요. 네, 전문가 의견과 과학적 근거가 상당히 높게 나온 점 좀 다시 한번 공유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취재원들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런 이제 민간 전문가 단체가 생겼을 때 어떤 활용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도 준칙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보도 준칙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과 아직 저희가 없는 이번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보도 준칙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요. 이 부분도 이제 그 아까 생리대 VOC 사태 관련해서 보도 준칙이 이런 항목들을 각각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언론사 간 경쟁,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부재한 점이 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종합적 시사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서 생활용품 화학식 위험성과 건강 피해에 대한 과학적 건강 정보와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아까 최재욱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신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온 거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번 저희가 6월, 7월에 진행했던 두 단체가 진행한 소비자 결과, 그다음에 언론 인식 조사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선생님 그 발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데 있어서 과학기자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이 부분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획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자협회 우리 이영환 회장님과 오늘 지금 조동찬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과학기자협회의 상임국장님 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오늘 발표된 거로 끝나지 않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분석과 또 후속 연구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세미나 시리즈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또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자료들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론화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자료 공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